당신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본 적 있나요? 나는 정순자 올해 72입니다. 그 나이쯤 되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말하지요. 이제 하늘나라 갈 날만 남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을, 이 집, 이 논밭, 그리고 그 아이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상북도 구석진 시골 마을입니다. 봄이면 삼벚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와 함께 논물이 출렁이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고개 숙이고 겨울엔 대나무 숲에 눈이 쌓여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나는 이곳에서 72년을 살았습니다. 숨 쉬는 법부터 남을 대하는 예의까지 다 이곳에서 배웠지요. 우리 마을은 체면과 예의 그리고 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절하고 명절이면 떡을 나눠 먹고 누가 힘들다 하면 쌀 한 줌이라도 내놓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나는 아들 하나 민수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민수는 38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순박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인지라 나 혼자 품에 안고 농사일하며 키웠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성실하고 조용하고 눈치도 빠르지 않지만 정기 많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를 바랐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한 가정을 꾸렸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하늘나라에서도 웃으며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읍내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함께 갔을 텐데 그날따라 허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어 혼자 보내게 됐죠. 그날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얼굴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놀라서 묻습니다. 누굴 만났는데 그렇게 눈이 반짝이노? 민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어떤 여자분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난처해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고 집 근처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그리고 돈도 조금 빌려드렸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주셨어요. 이름은 지연 씨라고 합니다. 되게 차분하고 예쁘세요. 나는 순간 멍했습니다. 서울 예쁘고 차분하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날 저녁 이후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혼자 웃고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도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 있고 심지어 닭모이 주러 나가다가 핸드폰 알림이 울리면 달려와 확인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지연 씨하고 계속 연락하나 보네. 민수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문자해요. 목소리 듣고 싶을 땐 읍내 우체국 가서 공중전화로 전화도 해요. 엄마 그 사람 너무 따뜻해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드디어 사랑이라는 걸 하는구나.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어쩐지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서울 사람 갑자기 나타난 너무 이상적으로 착한 사람. 아무리 순한 민수라도 사람 보는 눈은 아직 모자라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지요. 며칠 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연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결혼까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이라니 너무 빠르잖아. 민수야 그 사람 아직 몇 번 봤다고. 벌써 결혼 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엄마 지연 씨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혼자 살아왔대요. 그런 사람이 우리처럼 따뜻한 가족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도 마음만 열어주시면 정말 잘할 거예요. 지연 씨는 시골 사는 게 오히려 좋다 그랬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간절했고 나는 그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그래도 한 번은 이 집에 데려와서 직접 보고 느껴야지. 그래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나.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요. 엄마 최고예요. 며칠 후 지연은 민수와 함께 마을에 왔습니다. 그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나물 반찬에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장터에서 공수한 생선까지 구워서 정성껏 차렸습니다. 이 집에서 맞이하는 첫 손님, 그것도 내 아들의 여자라니 당연히 정성을 다해야지요. 지연이 우리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속으로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된 외모도시 여자 특유의 깔끔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이 모든 게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마을길도 대숲도 우리 기와집도 스쳐보듯 지나치더군요. 신발에 흙이 조금 묻었을 뿐인데도 얼굴을 찌푸리며 손으로 털어내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예의는 있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다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써 준비한 반찬엔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고 맛있네요 라는 말은 있었지만 눈빛은 딴 데 향해 있었습니다. 이 마을 너무 조용하네요. 좋지 않나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정 많고 조용하긴 한데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나는 속으로 심심하겠지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마을을 이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원 한쪽에 있는 채소밭을 보여주며 직접 키운 거라 더 맛있다고 했더니 지연은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전 벌레를 좀 무서워해서요. 그냥 멀리서 볼게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다. 엄마, 저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진짜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엄마도 지연이 마음 느끼셨죠? 나는 대답 대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연이라는 아이, 겉보기엔 분명 공손하고 예의도 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래, 결혼을 생각할 만큼 마음을 정했다면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 이 마을은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이어야 하니까. 며느리는 집안의 식구이자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니까 말이다. 민수는 화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도 잘하고 싶다고 했어요. 꼭 엄마께 인정받고 싶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가 진짜 진심이라면 좋겠다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혼례가 열린다며 들떠 있었고 나 역시 내 손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했다. 마당을 쓸고 반찬을 장만하고 패백 음식도 정성껏 만들었다. 정순자라는 이름 석자 걸고 이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식 당일 지연은 하얀 혼례복을 입고 마당에 들어섰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참 곱다고 생각했다. 도시사람 특유의 세련됨과 차분함,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으면서도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기쁨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 그건 직감이었다. 결혼식은 마을 어르신들의 축복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정하게 치러졌다. 식이 끝난 후 나는 지연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 조상님께 인사드리자. 이 집안의 첫 인사이니만큼 정성껏 해야지. 삼배 드릴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해. 그래야 조상님도 너를 반겨주실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내 어머니 라고 했지만 저라는 동작은 너무도 형식적이었다. 그녀의 등은 너무 고닫고 움직임은 너무 성급했다. 진심이 담긴 절은 천천히 조심스럽고 경건해야 하는 법인데 결혼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축의금 봉투를 건넸다. 이 마을에선 아직도 어머니가 대신 돈을 보관하는 전통이 있다. 신혼부부가 직접 돈을 받는 건 실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정리해 방에 두고 있었는데 지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축의금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을 제가 꼭 기억하고 싶어요. 말은 예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번뜩였다. 감사함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느낌.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저녁이 되어 마을 어른들과 함께 둘러앉은 자리에서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지연 양 서울에서 자랐다 했지. 부모님은 뭐 하셨어?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컸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남긴 사업이 있어서 그걸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투자 관련 일들을 배우고 있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그 설명이 낯설고 불편했다. 투자 유산, 사업 확장, 어쩐지 과장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같았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요즘 애들은 똑똑해라며 웃었지만 내 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나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민수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의 믿음, 그 순수한 마음을 누군가가 이용하는 건 아닐까? 지연은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집을 우리를 그저 무언가의 도구로 여기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후 첫날들 집안은 여전히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 이웃들은 연이어 들러 새댁 잘 들어왔다는 인사를 건네고 나는 한사코 손님들에게 차와 떡을 내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지연은 겉으로 보기엔 성실했다. 인사를 잘했고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이며 공손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태도엔 언제나 일정한 거리가 느껴졌다. 정이 아니라 계산된 예의. 나는 속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며 애써 넘겼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지연에게 쌀을 씻어달라고 했더니 절반은 바닥에 쏟았다. 채소를 따달라고 하면 시금치와 깨짚을 구분하지 못했다. 내가 설명을 하면 네 어머니하고는 그 다음 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나는 딸이 없는 집안이니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보듬자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아, 쌀 씻고 남은 물은 마당에 있는 채소밭에 뿌리면 좋아. 거기 영양이 많아서 풀이 잘 자란단다. 지연은 대답했다. 아, 네 어머니. 하지만 그날 저녁 내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물을 싱크대에 붓고 있었다. 마치 내가 아까 말한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이 아이는 우리 방식에 관심이 없는 건가? 며칠 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바치를 마치고 돌아왔다. 옷은 지늘게 절어 있었고 손은 거칠어졌다. 현관문 앞에서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수건하고 물 좀 줄래? 손이 너무 더럽고 힘이 없구나. 거실에 앉아있던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살짝 올리더니 마치 귀찮은 일을 들은 사람처럼 말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 지금 좀 바빠서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얼음처럼 굳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그 아이는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눈만 피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지연이 나를 시어머니가 아닌 방해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는 그 사이에서 이미 누구의 편인지조차 모른 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용히 물었다. 민수야, 지연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뭔가 우리 집이 그 아이와 안 맞는 걸까?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말했다. 엄마, 요즘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지연이도 도시에서 자랐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나만 이해하면 저 아이는 우리를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건가?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마을 시장에서 지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말투는 날카롭고 단호했고 심지어는 거칠었다. 내가 지금 시골에 있어. 그쪽은 조용해서 딱이야. 민수 걱정 마. 완전히 빠져넣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완전히 빠져넣었어.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했지만 분명한 위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연은 이 집을 사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용하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민수를 불러 다시 한번 물었다. 민수야, 정말 지연이 믿어도 되는 아이니? 민수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상한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졌다. 지연은 마치 정해진 계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순서대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갔다. 처음엔 사소한 친절이었다. 옆집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드리고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며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하고 공손히 인사했다. 그 모습만 보면 누구나 아이고 저런 도시 출신 아가씨가 이렇게 싹싹하기도 하네 하며 감탄할 만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 친절은 어딘가 인위적이었다. 어떤 감정이 배어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 같았다. 며칠 후부터 지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리기 시작했다. 급하게 도시에 송금할 일이 생겼다. 지인이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며칠 내로 꼭 갚겠다. 단 몇만 원에서 시작된 빌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몇십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아, 혹시 돈이 부족하니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마을 분들께 부탁을 해?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금방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죠. 다음 주면 다 정리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연은 약속한 날짜의 돈을 정확히 갚았다. 심지어 봉투에 작은 과자나 사탕을 넣으며 감사했다는 인사까지 곁들였다. 그 정성에 사람들은 감탄하며 입을 모아 말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성에 있는 아가씨가 어딨나.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냉정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따뜻하네. 사람 참 믿음 가게 해.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지연의 행동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완벽했다. 그 모든 친절은 누군가의 신뢰를 얻기 위한 포장지 같았다. 그리고 결국 그 신뢰는 마을 전체를 감싸버렸다. 이웃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맡기기 시작했다. 짧게만 맡기면 큰 수익이 난다는 말에 혹해 몇십만 원이 있고 몇십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었다. 나는 민수를 붙잡고 말했다. 민수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 마을 사람들 우리 집을 믿고 돈을 맡기는 거야. 너희 둘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요. 이건 투자예요. 다들 동의하고 맡긴 거잖아요. 지연이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이미 지연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내 말은 그저 옛날 사람의 고집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마을 어귀에서 지연이 낯선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응, 다 됐어. 실내는 다 만들었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넘어간다. 그 말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곧 넘어간다. 무엇이 누구에게?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이 마을을 그리고 민수를 모두 이용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마을 전체가 술렁렁이었다. 지연 씨가 사라졌대. 민수도 같이 안 보이더라니까 혹시 돈 들고 튄 거 아냐? 나는 귀를 의심했다. 방문을 열고 민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다. 옷장도 책상도 텅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엔 민수가 늘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설마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엔 답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우리 집 마당으로 향했다. 처음엔 걱정이었다. 정 여사님 무슨 일인지 아세요? 민수한테 전화 좀 해봐요. 하지만 곧 그 분위기는 바뀌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표정엔 분노가 가득했다. 돈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정순자 여사님 댁이니까 믿고 맡겼는데 이게 뭡니까?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마을 전체를 말아먹었네. 그 말에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가슴이 타들어가고 심장이 조여왔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해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마른 입술로 겨우 말했다. 제가 가진 거 다 내놓고 빚을 져서라도 갚겠습니다. 제 아이가 제 며느리가 벌인 일이니까요. 그 순간 일부 사람들은 울컥하며
나를 말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싸늘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엔 원망과 실망만이 남았다. 며칠 후 나는 가진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논과 밭, 살림살이, 금부치까지 모두 내놓았다. 심지어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사진과 기념품도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팔아도 그들이 잃은 돈을 다 메울 수 없었다. 밤이면 나는 마당 평상에 앉아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민수가 떠나기 전 남긴 손목시계를 쥐고 나는 울었다. 어쩌다가 우리 애가? 어쩌다가?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나를 대하지 않았다. 장에 가도 누가 슬쩍 비켜섰고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미 죄인이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건 내가 평생을 지켜온 신뢰와 정직이라는 이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낳고 키우고 믿었던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며칠이 흘렀다. 지연과 민수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나는 마치 숨이 끊긴 채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집 안은 휑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더 큰 허전함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정순자 씨 맞으시죠? 지연 씨와 민수 씨에 대해 확인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가까운 지구대로 향했다. 경찰은 조심스레 말했다. 지연 씨는 이미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가짜 이름을 사용해 사기를 반복해온 전과자입니다. 민수 씨도 함께 도주 중인데 현재 동남부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민수가? 그런 일에 동조했다고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증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연 씨와 함께 돈을 인출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우리 민수는 착했는데 거짓말도 못하는 아인데.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전달되었다. 민수가 모자를 눌러 쓴 채 은행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이었다. 옆에는 지연이 있었고 둘은 주고받는 말 없이 익숙하게 행동했다. 그 모습은 내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더 이상 순한 시골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정말 이게 우리 민수가 맞나? 그날 밤 지연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받을 줄 몰랐던 내게 실수로 전화를 건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숨죽여 들었다. 다 정리됐지. 다음 주엔 다시 이동해야 해.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말 끝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어.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엄마는 그냥 두고.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그냥 두고 너한테 엄마는 이제 그런 존재니? 민수의 차가운 말투는 나를 향한 마지막 자비마저 사라지었다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밥을 먹어도 체했고 밤이 오면 눈이 벌겋게 뜬 채로 하늘만 바라보았다. 가끔씩은 미친 사람처럼 마당에 나가 민수야 하고 불러보기도 했다. 아무 대답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늙어갔다.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을을 지나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터에 가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내가 낳은 아이가 있었다. 며칠 후 마을회관 앞에 낯선 승합차가 도착했다. 그 안에서 정장을 입은 몇몇 명의 경찰들이 내렸다. 사람들은 또다시 몰려들었다. 정순자 씨 댁이 어디쯤 되지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나는 집마당으로 경찰들을 안내했고 그들은 조심스레 앉아 이렇게 말했다. 정순자 어르신,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낸 말은 내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다. 지연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투자 사기와
위조 범죄의 핵심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장지연.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이용했고 최소 수십억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며느리라 불렀던 그 아이가, 아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내 앞에 섰던 그 아이가 범죄 조직의 핵심이라니. 그리고 경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는 민수 씨입니다. 그 말에 나는 손을 떨었다. 우리 아들은요. 어르신 민수 씨는 체포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장지연이 강하게 저항했고 민수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주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부득이하게 대응 사격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부득이하게 대응 사격 총상이라는 단어들이 귀 안을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듯 주저앉았다. 몸은 떨리고 눈앞은 흐려졌다. 민수야, 민수야. 경찰은 내 손에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다. 그 안에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지갑, 그리고 손목시계, 바로 그 시계였다. 결혼식 날 벗어두고 떠난 민수의 시계. 나는 그 시계를 껴안고 울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등을 두드렸지만 위로는 닿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마치 영혼이 빠진 껍데기처럼 살아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정 여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 말들이 나를 살게 하진 못했다. 나는 매일 민수가 묻힌 언덕으로 향했다. 작은 비석 하나 놓인 그 자리에 앉아 시계를 꺼내놓고 말을 건넨다. 민수야, 너는 왜 그렇게 됐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나는 답을 듣지 못한다. 민수는 이제 말이 없다. 지연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범죄는 끝이 없었고 관련자들 중 일부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했다. 어쩌면 민수는 그녀에게 이용당한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다음 생엔 제발 착한 아들로 돌아와 주렴. 그땐 내가 꼭 지켜줄게. 절대로 놓치지 않을게.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민수의 비석 위에도 낙엽이 몇 번이나 쌓였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넨다. 정 여사님, 오늘도 다녀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응, 우리 애기 보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민수를 향해 소리내어 그는 우는 일은 거의 없다. 대신 조용히 앉아 속삭이듯 말을 건넨다. 민수야, 오늘은 보리가 참 잘 자랐더라. 네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했는데 옛날처럼 퍼와줄 데가 없구나. 나는 한 알의 밥도 헛되이 넘기지 않는다. 이제는 밥을 먹는 것도 들에 나가 일하는 것도 그 아이 목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 어느 날 작은 노란 편지 봉투 하나가 집 앞에 놓여 있었다. 익명에 보내니 조심스레 열어보니 글씨가 삐뚤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마지막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지연이 말이 다 맞다고 믿고 싶었지만 끝에는 정말로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지금도 생각나요. 그 따뜻함이 마지막 위로였어요. 부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생엔 꼭 착한 아들로 다시 태어날게요. 사랑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가슴 속에서만 끓어오르는 울음이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밥, 나의 말, 나의 손길을.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속에 작은 사당 하나를 만들었다. 불쌍한 내 아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진 인생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였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물었다. 정 여사님, 아직도 지연 씨를 미워하시죠?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 아이도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죗값을 치르겠지요. 다만
내가 속았다는 것보다 민수가 그런 세상 속으로 빠졌다는 게 아플 뿐이에요.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워도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 떠내려가면 어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그렇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나는 매일같이 민수의 비석 앞에서 작게 읊조린다. 우리 아들 미안하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래도 다시 오면 꼭 안아줄게. 그렇게 나는 오늘도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거기 어딘가 내 아이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날도 나는 늘 그렇듯 민수의 비석 앞에 앉아 있었다. 봄 기운이 퍼진 언덕 살랑이는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햇살 속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얼굴. 그는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진실일지도. 그 사람이 다가올수록 내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까? 민수의 인생은 거기서 멈췄지만 그 뒤에 남겨진 퍼즐은 아직 다 맞춰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가 떠난 후 꿈을 꾸었다. 민수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입을 열고 있었다.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 끝일까? 아니면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일까?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의 진심은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 걸까요? 신뢰라는 것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처를 껴안은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울고 분노하고 공감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그저 스쳐가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오래 남는 감정의 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민수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그 후속 이야기, 그 아이가 남긴 것들 시즌2가 궁금하시다면 응원의 뜻으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